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물권법 총론 170쪽 이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이요. 민법 총칙 파트, 두 번째가 물권법 파트, 세 번째가 계약법, 네 번째가 민사특별법 4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1편이 끝난 거 이제 2편 물권법입니다. 물권에 관한 논의를 본 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시험에는요 14문항 정도가 나와요. 14문항 가장 많이 나오죠. 14문항. 자, 물권법은 크게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눠지는데 이 총론 쪽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이요. 자, 총론 들어가기 전에 물권이라는 걸 먼저 살펴볼게요. 물권. 야, 민법 총칙이 물권 그리고 채권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예, 민법이요. 민법이 물권하고 채권으로. 이때 물권이라는 개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물권 총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채무자 A가 은행에 가서 돈 1억을 이렇게 빌렸어요. 1억을. 그때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혔습니다. 저당을요. 그럼 은행은 저당을 어디다 잡았다는 뜻? 집에다가 저당권을 잡았어요. 저당권. 그럼 은행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억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금전채권. 1억에 대해서는 무슨 채권이요? 금전채권이 있고 저 집에 대해서는 뭐가 있고요? 저당권이 있고. 이때 저 채무자 A가 필리핀으로 도망을 쳤어요. 돈을 안 갖고 도망쳤어요. 채권은 있나요? 채권은 살아있나요? 살아있죠. 다만 받을 수 없는 거죠?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은 없어지나요? 그대로 남아있나요? 저당권은 뭐에 대한 거니까? 집에 대한 거니까. 아, 그래도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채권이라는 거는 뭐에 대한 걸까요? 집에 대한 걸까요? 채무자라는 사람에 대한 걸까요? 사람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대상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요? 빌려간 돈 뭐 해달라고? 갚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채권의 대상은 객체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 저당권의 객체는 집이에요. 집. 바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채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사람이고요. 사람이고 채무자라는 사람이죠. 채무자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뭐 하는 거? 요구하는 거. 요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청구한다고 그래요. 청구하는 거죠. 청구하는 거. 1억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거. 반면에 저당권은요. 이 저당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저당권이라는 물권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거에 대해서? 집. 바로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채권의 객체와 뭐의 객체? 물권의 객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 들어가는 게 첫 번째 관건이에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난 적이 있어요. 집이 저당 잡힌 채무자가 저당 잡힌 집이 불이 타서 없어지면 집이 없어졌어요. 저당권 소멸해야 안 해요. 저당권 소멸해야 안 해요. 집이 다 불타버려 해서 없어졌어요. 저당권 객체가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져. 그럼 저당권 소멸하죠? 채권은요? 남아있다는 거지. 채권은 뭐에 대한 거예요? 집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오케이. 이 두 개를 구별지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권의 개념부터 잡아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권. 170쪽 보세요. 170쪽에 보시면 물권의 개념 나와 있어요. 물권은 이렇게 해요. 이 저당권처럼 이 집을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이걸 물권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물권의 객체가 되는 건 여기서 뭐를 객체로 합니까? 물건입니다. 물건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요? 지배하는 권리? 배타적인 지배권. 배타적인은 무슨 뜻? 독점적 쓰세요. 독점적으로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 이걸 지배권이라고 그래요. 지배권.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이걸 물건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노트에다 이걸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밖에 나가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대상은 이런 것들이에요. 네, 여기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단독주택도 있고. 네, 집이죠, 집. 예. 부동산인가요, 동산인가요? 부동산. 그죠? 부동산 중에서 건물입니다. 예.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토지도 있어요. 토지, 이렇게 토지. 이 토지가 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임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니까요, 누가 축사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소하고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요. 소돼지를 사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갔더니 누군가가 여기서 이 토지에다가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사과를 수확해서 내다 팔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상은 이거예요. 여기는 건물이나 토지나 아니면 여기 소, 돼지 아니면 이렇게 수목 이런 것들을 집의 대상으로 삼는 거, 이게 물건이에요. 내가 이 건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 뭘 소유하고 있어요? 건물. 나는 전이 있어, 전. 아버님이 물려준 전이 있어. 나는 임야가 있어, 임야. 이렇게 전이나 임야를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부르죠? 토지요.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소, 돼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축, 맞아요. 동산이라고 그래요. 난 동산을 가지고 있어, 동산을. 소나 돼지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 나는 토지 위에 수목을요. 수목을 가지고 있네, 수목을. 그죠? 수목을요. 이런 것들을 몽땅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면 좋을까요? 물건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물건이라고 지칭합니다. 물건. 이 물건을 뭐 하는 권리요? 물건을 뭐 하는 권리? 물건은 지배하는 권리.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개인이 물건을 뭐 하는 권리를 말한다? 배타적인 지배권. 이걸 물건이라고 그런다.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지배권. 이걸 물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물건 그러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딱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단어로요? 배타적인 지배를 한다. 두 번째는 대상은요. 그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물건이라는 거죠, 물건. 그래, 물건의 객체는 오로지 물건입니다.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그럼 그 물건은 그럼 어떻게 나눌까요? 물건은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부동산. 그 부동산을 뺀 나머지를 뭐라고 그러고요? 동산. 이렇게 부르죠. 부동산과 동산을 우리는 합쳐서 뭐라고 불러줘요? 물건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물건은 이렇게 나눠줍니다. 부동산과 이렇게요. 물건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부동산 그리고 뭐로? 동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부동산 그리고 동산. 그래도 물건의 객체인 즉 물건의 객체가 바로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 물건은 다시 어떻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부동산과 또 뭘로 나눠진다? 동산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들어가시면 되죠. 자, 그럼 부동산은 뭐라고 정의하느냐? 부동산을 정의를 해볼게요. 예, 부동산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해요. 부동산이다. 우리 법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토지하고 뭐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 앞으로 이렇게 정의하셔야 돼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민법 99조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토지 그리고 그 토지에 있는 뭐를 말한다? 정착물. 그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정확한 용어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정착물의 가장 대표성을 띠는 물건이 바로 뭐예요? 건물이죠. 그래서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 이렇게 줄여가지고 단순화시켜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럼 그 정착물은 다시 어떻게 나눠지냐면 정착물은 다시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요.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인 거하고 토지와 별개인 것. 토지의 일부로 되는 것. 일부인 거하고 두 번째는 토지와 별개인 것. 자, 위에 줄하고 밑에 줄의 차이는 뭔가요? 토지의 뭐인 것? 일부요. 일부. 일부라는 말은 구성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토지의 구성 부분인 것. 구성 부분인 것. 하고 또 하나는 뭐인 것? 별개인 거. 이 단어 하나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두 개로 다시 판이 나눠지네요.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토지의 일부인 거하고 또 하나는 토지와 별개인 거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더라. 자, 여기 가볼까요? 여기 가볼까요? 건물은요. 여기는 건물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토지의 일부인가요? 토지하고 별개인가요? 건물은 토지의 일부로 봐요? 별개로 봐요? 자, 일단 건물은요.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인가요? 아닌가요? 정착물 맞죠? 건물. 토지에 정착돼 있죠? 정착돼 있죠. 정착물 맞죠? 그럼 부동산인가요? 아닌가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때 정착물은 다시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토지의 일부인 거하고 토지와 별개인 거. 그럼 이 건물은 토지의 일부로 봐요? 별개로 봐요? 일부로 볼까? 별개로 볼까? 우리는 등기부를 어떻게 나눠요? 등기부를.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개로 나누죠? 그 말은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부동산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는 거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요. 그래서 A가 여기 토지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이 몇 개 있다는 거죠? 두 개 소유권이. 토지 그 다음에 건물 두 개 소유권이 있다. 왜? 별개로 보니까. 두 번째 밑에요.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 B는 이 토지 위에 사과나무를 심어 놓았어요. 사과나무는 토지의 정착물인가요? 아닌가요?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토지의 정착물 맞죠? 정착되지 않으면 얘는 살 수 없죠. 정착물이면 부동산이 아니요. 부동산이죠. 이 수목도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뭐의 정착물이니까요? 토지의 정착물이니까 이 단어 하나가 다 살아있어요. 이때 정착물은 다시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일부인 거냐 별개인 거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럼 이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볼까요? 별개로 볼까요? 일부지 일부. 토지의 일부. 구성물이다. 이거는 구성물이다. 그 말인즉슨 이 토지를 매각해서 여러분이 샀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토지만 가져가요? 여기는 수목도 가져가요? 예, 여기는 사과나무도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죠. 왜요? 사과나무도 뭐의 일부니까? 토지의 일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은 어떻게 나눠져요? 일부냐 별개냐.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건 지금 본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수목이죠. 수목. 토지 위에 심은 수목은 일부로 봅니다. 토지 위에 심은 수목. 여기 살펴볼게요. 토지 위에 심은 뭐를 말하는 거? 수목. 토지 위에 심은 수목. 이거는 별개요? 일부요? 일부다. 별개로 보는 건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별개로 되는 거. 저기서 찾아볼까요? 어느 거? 건물이요. 토지 위에 심은 건물. 심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 위에 세운. 토지 위에 세운 뭐를 말한다? 건물. 건물은 일부로 봐요? 별개로 봐요? 별개. 그럼 부동산이 두 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요. 축사를 지었는데 이분이 축사 지으신 이분이 C가 이 땅에다가 축사를 지었는데 무허가요? 허가 안 받았어요. 등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무허가니까 등기도 안 나왔어요. 건물인가요? 아닌가요? 허가 안 받은 건물. 무허가 건물도 건물일까 아닐까? 무허가 건물도 건물입니다. 무허가여도 이것도 건물로 봐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3요소가 있으면 돼요. 3요소. 건물의 3요소는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기둥. 3요소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건물이다라고 그래요. 건물. 비록 그게 뭐를 안 받았어도요. 허가를 안 받았고 미등기였어도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무허가 축사도 토지의 일부로 봐요. 토지하고 별개가 되는 거예요. 토지 따로 축사 따로. 그럼 소유권이 몇 개가? 2개 소유권이 있는 거지. 그래서 C가 여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만큼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축사를 지어가지고 소돼지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죠? 축사에 대한 소유권. 소유권이 몇 개가? 2개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이때 여러분이 그럼 이 땅을 사면 이 땅을 샀다. 이 땅을 사버렸다. 여러분이 땅 여기 1000평을 여러분이 매매로 샀다. 뭐만 샀다? 땅만 샀다. 땅만. 뭐는 안 사고? 나 소돼지 키울 자신 없어. 그래 축사는 안 샀어. 그럼 여러분이 인수한 건 뭐만 인수한 거? 땅만 인수한 거죠. 그럼 땅은 누구 거? 여러분 거, 내 거. 축사는 누구 거? C 거. C 거죠. 그럼 이 축사가 누구 땅 위에 있어요? 누구 땅 위에? 여러분 땅 위에 축사가 있죠. 오케이요? 왜요?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별개로 나눠지니까. 오케이요? 예, 그때 성립하는 거. 그러면 얘가 축사를 누구 땅에 가지고 있게 돼요? 축사를 C가, 축사 주인은 누구야 지금? C. 땅 주인은 C예요, 여러분이야? 바뀌었죠? 그럼 축사가 누구 땅 위에 자리하게 돼요? 자기 땅이에요, 남의 땅에? 남의 땅 위에 축사가 자리하게 되거든요. 그럼 축사를 때려 부술까요? 그대로 놔둘까요? 때려 부숴요, 그대로 놔둬? 놔둬요, 놔둬. 그때 성립하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이에요. 무슨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 나중에 볼 거예요. 나중에. 자, 어쨌거나 이 축사도 무허가 축사도 토지와 별개의 건물로 봅니다. 별개의 건물. 그럼 수목은요. 여기 사과나무는 뭘로 본다고 그랬죠? 사과나무는 토지에 뭘로 본다? 일부로 본다. 일부로.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제 집사람이 유치원 하거든요. 유치원 부지 옆에다가 이렇게 울타리 너머에 땅을 샀어요. 제 집사람이 여기다 이걸 땅을 샀어요. 유치원 너머에. 그랬더니 그 마을에 계신 할머님이 이 땅을 이렇게 집사람이 내버려 두니까 할머니께서 여기다가 사과나무를 200그루 정도를 심었어요. 할머니는 자기 땅에 심은 거예요? 남의 땅에 심은 거예요? 남의 땅. 이 남의 땅에다가 여기 땅이 놀고 있으니 할머니께서 사과나무를 여기다 200그루를 심었어요. 이렇게. 왜요? 여기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으면서 보상금 받으려고. 나무 심으면 뭐를 받더라? 보상금을 받더라. 그럼 잘 볼까요? 할머니가 여기 할머니 땅에다 심으면, 할머니가 이 사과나무를 누구 땅에다 심으면? 자기 땅에다 심으면 이 당연히 이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지. 그럼 보상금 나와 안 나와? 나와. 더 받아. 땅값에다가 수목값 보상금을 더 받죠. 그래 할머니 이걸 공부를 했어. 이거를. 내가 저쪽에 있는 땅에다가 사과나무 심고 이랬더니 유실수 심었더니 보상금이 더 나오더라. 평당 얼마 더 나오더라 이거지. 그리고 이 할머니께서 이 학습 효과로 어디다 심은 거야 이번에는? 남의 땅에다 심어도 이 돈이 내 거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지. 그럼 남의 땅에다 심은 수목은 누구 거가 돼요? 네, 남의 거 돼요. 왜요? 이 수목은 뭐에 부합이 돼요? 뭐에? 땅의 일부가 돼요. 땅의 일부. 유치원 부지의 일부야 이 수목이. 이해되세요? 이 법리가 이것 때문이에요. 누구 땅에 심은 거? 토지 그랬죠? 이 토지가 누구 토지? 남의 땅이요. 남의 토지. 앞에다 이 수식어를 내도 똑같아요. 내 거요? 남의 토지요? 남의 토지에 심은 수목도 누구 거가 돼요? 남의 거 돼요. 남의 거. 결국 누구 거? 토지의 일부. 뭐의 일부? 토지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과는요? 사과는 누구 거예요? 할머니가 심었어. 누구 땅이야? 할머니가 내 땅에 남의 땅에. 할머니가 내 땅에 심은 사과나무는 누구 거? 내 거죠. 이거 따먹으면 내 거 따먹은 거죠. 근데 할머니가 누구 땅에 심은 거? 남의 땅에 여기 사과나무 심었다. 그죠? 사과나무. 그리고 사과를 가을에 따먹었다. 왜? 내가 심은 거 내가 따먹었죠. 도둑이 아니야 이게. 이게 절도라는 거예요. 우리 형법 판례로.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이 사과나무가?
남의 거죠. 남의 거에서 열린 사과를 할머니가 땄으니 뭐가 되는 거죠? 절도지.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과나무도 뭐의 일부가 돼요? 토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도?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과는 뭐가 돼요? 사과는 여기 주렁주렁 열린 사과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 나무에 붙어 있는 일부죠. 그럼 나무가 뭐의 일부니까? 토지의 일부니까 사과도 뭐가 돼요? 사과도? 토지의 일부. 그러면 사과는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사과는 부동산, 동산. 네? 이 사과나무에서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붙어있죠, 지금? 붙어있죠?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안 됐어? 분리가 안 됐죠? 과실은 과실인데 분리가 된 거, 안 된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분리 과실이라고 그래요. 같이 불러볼까요? 무슨 과실? 미분리 과실. 사과나무에서 딴 거, 안 딴 거? 안 딴 거. 그 과실을 무슨 과실?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거는? 미분리 과실이니 사과는 누구 거? 땅 주인 거네, 땅 주인 거. 그럼 미분리 과실은 부동산이요, 아니요? 미분리 과실은 부동산이다, 아니다? 부동산이다. 왜요? 토지에 뭐로 보니까? 정착물. 정착물 중에서 토지에 별개로 봐요, 일부로 봐요? 오케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12월 달 넘어서 이제 곧 12월 달로 넘어가죠. 예, 12월 달쯤 되면 감나무의 감이 거의 다 떨어지고 한두 개 남아있죠. 아주 제일 높은 데 있는 감. 그 감은 아직 떨어졌어요? 떨어지기 전이에요? 떨어지기 전이면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부동산이죠. 토지의 정착물이니 부동산으로 보지요. 오케이. 그게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딱 떨어지면 뭘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돼요. 예, 이렇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사과, 감나무에 붙어있는 감은 뭘로 본다? 부동산이다. 떨어지면 뭘로 바뀌고? 동산으로. 자, 그러면 여기 사과나무를 심지 않고 이번에 할머니가 학습효과를 이거 봐라, 이거 남의 땅에다 뭘 심었더니요? 뭘 심었다고? 사과나무 심었더니 내 좋은 일이에요, 남 좋은 일이야? 우리 할머니 학습효과로 나 사과나무 안 심어. 뭘 심었어요? 배추를 심었지, 이번에는. 할머니가 내 땅에 남의 땅이다. 여기 노는 땅이 있어. 노는 땅, 이렇게 노는 땅, 유유지가 있었죠. 할머니가 여기다가 배추를 심었죠. 뭐를 심었어요? 전에는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남존일 시켰죠. 이번에는 할머니가 뭘 심었어요? 배추. 그냥 한글로 쓸게요. 배추를 심었어요. 배추는 누가 심은 거예요? 할머니가. 내 땅에 남의 땅에. 그럼 이법리 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배추도 누구 거여야 돼요? 토지의 일부를 봐야 되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토지와 별개로 봐요. 농작물은 어디에 심은 거? 예, 남의 땅에 심은. 적어볼게요. 아까 남의 토지에 세운 건물은 뭘로 봐요? 일부로 봐요? 별개로 봐요? 별개로 봐, 건물은. 두 번째, 남의 토지에 심은 농작물, 배추. 배추는 농작물이죠. 이 농작물, 배추 같은 경우는 봄에 파종을 하면 수확을 언제쯤 하죠? 가을에. 그럼 1년생이죠. 1년생 농작물을 말해요. 1년생 농작물은 뭘로 본다고요? 별개로 봐요. 땅과 별개예요. 누구 거예요, 그러면 이 배추는? 할머니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학습 효과로 제대로 이제 배웠어. 남의 땅에다 심어야 될 거는 뭐라고요? 농작물이지 수목 유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실수는 백날 심어도 누구 좋은 일? 남 좋은 일입니다. 남 좋은 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가 되셨어요. 토지 위에 있는 유실수하고 농작물은 분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수목을 남의 땅에다 뭘 심게 되면? 수목을 심게 되면 토지의 일부가 되죠. 그럼 내 땅에다 수목 심으면 뭐가 돼요? 내 토지에다가. 내 거 되는 거 맞죠? 내 토지에다 뭘 심으면? 수목을 심으면 이거 내 거 되는 거 맞죠? 이 수목은 뭐의 일부가 돼요? 토지의 일부가 된다. 토지의 일부로 처리가 되니까 내 거가 되는 거 맞아요. 예.
근데 이 수목이 토지하고 따로 별개로 거래될 수가 있느냐면 가능해요. 별개로 거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목을 뭐하고 별개로 거래하는 방법? 토지의 일부로 별개로 거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볼게요. 수목을요. 여기다 수목을 많이 심었어요. 수목을 많이 심었어. 소나무를 1000그루 이상을 심었어요. 그리고 모 저축은행 회장님 와이프가 골프장을 좋아해서 골프장을 경관을 예쁘게 꾸미려고 비싼 소나무를 마구 사다가 심었어요. 수천 그루를. 그래서 들인 돈이 여기 200억 넘게 여기다 돈을 들였어요. 어디다 들인 거예요? 골프장 부지에다 나무를 막 심은 거죠. 문제는 이 골프장은 대부분 대출금으로 골프장 구매를 해요. 매매를 해요. 그럼 골프장에 뭐가 설정돼 있다는 뜻?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거지. 이렇게 저당권이 여기 300억 설정돼 있어요. 이렇게요. 담보는 뭐예요? 담보는 골프장 부지 땅이죠. 땅 약 30만 평. 그 땅 위에 뭐가 자리하고 있어요? 땅에 나무가 소나무가 아주 멋들어진 소나무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누가 심은 거예요? 주인이 여기다 갖다 심은 거죠. 오케이. 문제가 된 거는 이 대출금 상환이 안 됐어요. 대출금 상환이 안 되면 골프장, 이 저당권자 은행은 이거 경매하죠. 골프장 경매하죠. 골프장 부지를 낙찰을 받았어. 누군가가, 낙찰자가. 오케이. 저 수목은 누구 거예요? 소나무죠. 소나무 200억어치는 낙찰자 거가 돼요. 뭐야? 수목은 뭐의 일부니까? 토지에 뭐를 보기 때문에?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모님 이걸 몰라서 200억을 날렸어요. 실제요. 요 단어 하나가. 수목은 뭐의 일부? 일부라는 거지, 일부. 구성물이라는 거죠. 이 수목은 토지의 구성물로 본다. 컴포지션이다. 그럼 이분이 이걸 잃지 않는 방법이 있느냐? 별개로 거래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게 있어요. 이 수목이 여러 개예요? 한 그루예요? 여러 개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목의 집단이라고 불러요. 뭐의 집단? 수목의 집단. 수목이 여러 그루가 있어요. 수목의 집단. 이 수목의 집단을 거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 수목의 집단, 이 수목 여러 그루를 등기를 해놓으면 그거를 임목이라고 그래요. 수목의 집단을 뭐로 해놓은 거? 등기된 수목. 뭐를 말한다? 수목.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특별히 우리 법학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목이라고 불러요. 임목. 같이 불러볼까요? 뭐라고 불러요? 임목이라고 그래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목의 집단을 뭘 쳐야 돼? 반드시? 등기를 해놨다. 그러면 이걸 특별히 임목이라고 불러요. 수목이라고 부르지 않아. 그럼 등기를 했다는 거는 이 수목은요. 이 임목은 토지의 일부를 본다는 거예요? 별개로 본다는 거예요? 오, 예. 토지와 별개로 본다는 거죠. 토지와 별개다. 별개. 그럼 이걸 임목으로 등기를 했더라면 이 사모님이요. 골프장이 경매로 날아갔더라도 뭐는 지켰을까? 이건 지켰죠. 이거는 200억을 지켰어요. 이걸 알게 되면. 근데 이 사모님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럼 등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등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등기를 안 했다. 이름하여 미등기 수목. 등기한 거예요? 미등기요? 미등기 수목은 그럼 토지의 일부로 볼까? 별개로 볼까? 등기한 거 안 한 거? 안 해놨잖아요. 수목의 집단을 등기를 안 해놨어. 그러면 뭘로 본다? 토지와 별개로 본다? 일부로 본다? 일부로 본다는 거지. 일부로. 저 골프장 경매로 날아가면서 수목 다 날아간 거죠. 저기 소나무를 200억어치. 그럼 여기서 정리할 건 요 단어 하나네요. 등기를 했냐 안 했냐 이거죠. 근데 요 두 가지 방법 외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수목인데 뭐를 갖춘 거예요? 명인 방법. 같이 해볼까요? 무슨 방법?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명인 방법이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종종 산에 가보면 우리가 제사 이렇게 그 추석 때 이렇게 성묘 갈 때 보면 산에 보면 입산 금지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입산 금지 그러고 철조망 쳐 있죠. 그리고 소유자 이름 편말 붙어 있어. 이게 명인 방법이에요. 종종 우리 이렇게 밭이나 이런 데 보면 펜스 쳐져 있잖아요. 펜스 쳐져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출입 금지 그리고 소유자 이름 써 있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명인 방법. 예. 새끼줄 치고 새끼줄. 새끼줄이니까 철조망 같은 걸 치고 거기다 뭘 세운 거? 편말 붙여놓죠. 편말. 소유자 누구누구라고 편말 붙여놓은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명인 방법. 따라서 이 수목은 수목인데 여기 소나무 열그루에다가 뭘 붙였어요? 소나무 열그루에다가 새끼줄 치고 이름 붙인 거지. 강호동이 있고 이렇게 강호동이 있고. 거기다 호동이가 밑에다 썼어요. 건들면 죽어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명인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수목이요. 이 임야에 수목 열그루에다 호동이 거라고 이름 써놓은 거야. 그죠? 그럼 임야의 일부가 될까요? 저 수목은 임야와 별개가 될까요? 별개가 되는 거지 이거는. 따라서 토지의 일부로 봐요? 별개로 봐요? 별개로 본다는 거죠. 별개로. 아, 그래서 이 수목의 집단 또는 수목을 거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등기를 하면 뭘로 보고요? 등기를 하면 임목으로 보고, 등기를 안 하면 토지에 뭐로 보고? 일부로 보고. 등기를 안 하고도 별개로 거래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런다? 명인 방법이라고 그런다. 오케이. 그래, 그 사모님이 이걸 몰라서 200억을 날렸다 이 얘기죠.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모 저축은행 사모님 사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권의 객체인 물건을 지금 만나고 계세요. 물건을 뭐 하는 권리?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표시로 물건은 공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표시요. 부동산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 표시를 뭘로 할까요? 등기로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를 해요. 동산은요. 여기 소대지는 뭘로 공시를 해요? 소대지는 점유로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공시를 하게 돼요. 근데 축사 키우면서 여기요. 자동차도 가지고 있어. 자동차는 내 거라는 표시를 뭘로 할 거예요? 자동차는 등록증으로 합니다. 자동차. 그죠? 그럼 자동차는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준부동산, 그래서 의제부동산이라고 부르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공시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공시방법. 그래서 일반적인 공시방법. 부동산은 뭘로 공시를 해주고, 동산은 점유로. 그럼 수목의 집단은 뭘로 공시해요? 수목의 집단은 여기 있잖아요. 수목의 집단은 어떻게 공시를 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하고 명인 방법이 있다. 점점 많아져요. 등기된 수목은 특별히 뭐라고 불러줬어요? 임목이라고 불렀고, 명인 방법이라는 명인 방법을 실시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걸 실시하게 되면 이 수목은 토지하고 별개로 취급이 되더라. 어쨌거나 그러면 물건은요. 이 물건을 뭐 하는 권리죠? 지배하고 있다는 표시가 돼 있어야죠. 표시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공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건은 이렇게 지배하는 거고 공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대상은 뭘로 보고요? 물건의 대상은 물건이고요. 그 물건은 다시 어떻게 나눠져요? 부동산하고 동산. 다시 부동산은 어떻게 나눠져요? 토지와 정착물. 정착물은 어떻게 나눠지고요? 보시면 민법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앞 시간이 안 되면 뒷 시간이 될 턱이 없어요. 왜요? 계속 연쇄되어 있거든요. 전주, 이번 주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예, 여기부터 지금 계속 꼬리에 꼬리 물고 있죠. 예, 그게 암기 과목 아니에요. 논리학이에요. 논리학. 자, 그러면 책을 통해서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171페이지. 자, 사례로 접근하는 민법 볼게요. 맨 위에 1번. 건물의 전세권을 가진 자. 전세권은 채권인가요? 물권인가요? 물권. 전세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등기로서 공시하고 있죠.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세권이라고 뭐가 되어 있을 것? 등기. 그럼 그 효력을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별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대세효라고 그래요. 대세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주장될 수 있는 거예요. 효 밑에 써볼까요? 세상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세상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누구한테 주장을 해요? 주장을? 특정인한테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걸 대항력이라고 돼요. 대항력. 그럼 채권은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하죠? 계약 상대방. 그게 달라요. 그 다음 싼 거를 2번이요. 따라서 집주인이 집을 세주인에게 매각을 해도 집주인이 집을 세주인에게 팔죠. 그럼 전세권자 세입자는 바뀐 세주인에게 전세권을 계속 주장하나요? 못하나요? 주장할 수 있죠. 이걸 뭐가 있다고 그래요? 대항력을 가진다고 그래요. 뭐를 가진다? 대항력을. 누구한테도? 세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대항력이라고 불러요. 계약은 누구랑 했죠? 계약은? 전주인이랑 했죠. 계약은 전주인이랑 했는데 지금 주인이 그대로 있어요? 바뀌어져 있어요? 바뀐 주인에게도 전세권을 주장해요? 못해요? 주장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말하면 채권은 그럼 뭐가 없을까?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세권 가지고 있자. 얘가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는 거지. 얘한테, 세주인한테. 얘가 집 팔고 호주로 이민을 갔다는 거지. 그럼 얘는 전세 계약은 누구랑 한 거죠? 전세 계약은 갑이랑 한 거죠. 근데 이 전세권의 권리를, 전세권이라는 이 권리를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세주인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주장한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대항력 또는 대세효라고 부른다고요. 전세권이 뭐라서요? 물권이라서 채권이라서? 반대로 이게 물권이 아니라 뭐라면? 채권이라면 대항력이 없다는 거지. 바로 물권과 채권이 극명하게 달라요. 대표적으로 임차권이 그래요. 임차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이고요. 얘는 채권이라서 이 사람에게만 주장한다. 왜요? 계약자니까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하는 거예요? 계약자에게. 그래 누구한테 주장 못하는 거예요? 세주인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주장을 못해요. 그거 뭐가 없다고 그래요?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은 누구한테도 주장해요? 세주인에게. 뭐라고 불렀죠? 그거를? 대항력이 있다. 얘는 채권이라서 임차권은 대항력 없다. 오케이. 기본 개념. 밑에 채권이라는 개념 나와 있어요. 채권은요. 채권자가 누구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누구요?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누구에게만 오로지? 계약 당사자에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물권은 누구한테 주장해요? 모든 사람이. 예, 그 점에서 구별이 되어요. 자, 밑에 사례 보시게 되면 갑은 돈이 필요해서 을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고 자기 소유 아파트를 을은행에게 담보로 잡히고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갑은 이자 상환이 부담스러워지자 집을 팔기로 하고 부채 1억 원을 인수한다는 약정 없이 매수자 병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겼어요. 그럼 애초에는 누가 설정을 한 거예요? 설정은? 대출은 누가 빼낸 거예요? 갑이 아파트 담보로 을은행 가서 돈 빌린 거죠. 지금 주인은 누구예요? 병이 세주인이죠. 자, 그럼 은행은 돈 누구 보고 갚아달라고 청구해요? 1번. 대여금 채권자 을은행은 빌려준 돈 1억 원을 누구에게 갚아달라고 해요? 갑에게. 왜요? 갑이 채무자니까. 그죠? 그럼 두 번째, 을은행이 저당 잡은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그럼 그 저당권의 효력은 사람에 대한 거요? 건물에 대한 거요? 건물. 물권이니까. 그죠? 물권이니까. 그래서 채권과 물권이 극명하게 구별이 돼요. 이때 세 번째요. 건물이 불타서 멸실했죠. 그럼 건물주는 탈출해서 살아남았어요. 예컨대. 그럼 저당권하고 채권은 소멸해야 안 해요? 건물은 불탔죠. 불탔으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저당권은 사라진 거죠. 근데 채권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채권은 언제 없어져요? 맞아요. 죽으면. 그래 자살하는 거예요. 빚 못 갚는 사람이 왜 자살하는 거예요? 뭘 없애버리려고? 채권을 없애버리려고 자살하는 거지. 왜? 자식들한테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죠?
자기가 건물을 불사질렀어. 그럼 건물이 불타져 없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저당 잡은 저당권 없어지자. 건물이 불타버리면. 근데 뭐는 남아있다고? 채권은 남아있어. 내가 살아있으면. 그래도 목숨을 끊는 거지.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 예, 옆에 써주세요. 물건이다, 물건. 물권의 객체는 사람이요, 물건이요? 물건이다. 권리가 아니라 물건이다, 물건. 물건은 다시 어떻게 나눠요? 동산하고 뭐로 나눠요? 부동산을 말하는데, 이때 부동산이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말해요. 토지하고 뭐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 이때 부동산은 내 거라는 표시를 뭘로 하고요? 등기로 하고. 두 번째요.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동산이죠? 예. 동산은 공시를 뭘로 해요? 점유로 합니다. 점유로. 내가 점유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의제부동산이라고 있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거는 원래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원래는? 동산. 움직이니까 동산이죠? 근데 부동산처럼 의제하자 그래도 의제부동산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공시를 뭘로 해요? 등록으로 해요, 등록으로. 그 밑에 한 번 더 써볼게요. 네 번째. 수목은 뭘로 공시해요, 수목은? 등기나 명인 방법으로 합니다. 공시를. 등기 내지는 명인 방법으로 공시를 해요. 공시를 왜 하는 거예요? 왜 할까 이걸? 예?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하려고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수목에다가 내 거라고 뭐를 했어?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을 실시하죠.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이 수목을? 지배하려고. 왜요? 다른 사람 못 건들게. 오케이? 내 아파트 이거. 내 아파트 소유권으로 등기해놔 안 해놔 여기. 등기를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지배하려고. 그럼 배우자하고 혼인신고하죠. 혼인신고 왜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지배하려고. 왜요? 다른 놈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죠? 그게 공시죠, 공시. 그래, 공시는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배를 위해서요, 지배를 위해서. 자, 밑에 사례 접근 라이브 민법 내용 몇 개 검토해보고 갈게요. 1. 정착물이란, 정착물은 뭐냐면 토지에 부착해 있고, 부착되어 있다는 건 붙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부착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으로 인정되는 물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정착물. 붙어 있는 거. 여기서 사회 통념은 뭐예요? 사회 통념은? 상식. 상식을 통념이라고 해요. 사람이 말이야 상식이 없어 할 때 그 상식을 뭐라고 그래요? 법학에서는? 사회 통념이라고 대신 불러요. 즐겼어 이 표현을. 두 번째.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물인 것. 구성물인 것이 있고 별개인 게 있죠. 구성물인 거, 구성물. 예컨대 1번 볼까요? 갑소유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자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을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뭘 심었어요? 사과나무. 사과나무 심었지요. 그 사과나무는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요. 구성물이 아니요. 구성물이다, 별개다. 구성물이다. 그럼 그 사과나무는 누구 거? 토지 소유자 거. 기출문제. 19의 기출문제. 두 번째, 토지에 심은 사과나무로부터 아직 수확을 했어요? 수확하기 전이요? 수확하기 전에 미분리과실. 미분리과실에 가려볼까요? 딴 거 따기 전에. 따기 전에 사과죠? 땄어요? 따기 전에. 따기 전에 사과. 그 사과를 뭐라고 불러요? 미분리과실. 미분리과실은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지, 땅 주인 거. 누구 거? 땅 주인 거. 옆에 써보실게요. 땅 주인 거. 왜요? 부동산이거든. 토지의 정착물이니까. 토지의 정착물이죠? 예. 다음. 밑에 볼게요. 대법원 판례 보면 상담자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심어 놓은 경우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땅에 심은 거예요? 남의 땅에? 남의 땅에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심어 놓았죠. 자, 첫째, 남의 땅에
뽕나무 심었어요. 뽕나무는 농작물이 아니에요. 아까 농작물은 어떻게 다루었어요? 법률적으로? 1년생 농작물만 토지와 별개로 취급을 했죠. 그럼 뽕나무는 1년생, 단년생? 예, 유실수죠. 수목으로 봐요. 수목으로. 유실수. 이거는 뭐의 일부가 돼요? 토지의 일부가 돼요. 토지의 일부. 일부가 된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부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부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끝에 보세요. 맨 끝에 줄에 보면 법률 용어로 부합이 됐다고 그래요. 뭐가 됐다? 부합. 붙어서 뭐가 된 거? 하나가 된 거. 합쳐서 하나가 된 거죠. 뽕나무는 어디에 붙어가지고 하나가 됐다? 뽕나무는? 토지에. 이 밭에 붙어가지고 뭐가 된 거? 하나가 된 거. 그걸 뭐가 됐다고 그래요? 부합이 됐다 표현을 해요. 부합. 자, 그럼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또 하나 나왔어요. 토지의 일부가 된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구성부분. 구성부분을 우리 법학에서 뭐라고 불러줘요? 부합이 됐다고 그래요. 부합. 아주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부합. 부합은 무슨 뜻? 붙어서 뭐가 된 거? 하나가 된 거를 뭐라고 그래요? 부합되었다라고 해요. 저 어제 오프라인 수업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는 A 건물, 여기는 B 건물. 이 젊으신 분이 건물이 한 2,000평이 넘어요. 10층이 넘는데, 건물이 10층이 넘는데 2,000평이 넘는 건물이 있어요. 자, 이때 이 건물주가 여기요, 여기 4층, 5층, 6층 여기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계단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계단을 여기다 설치할 때 어떻게 계단을 설치했느냐면 자기 건물에다 이렇게 계단을 외부 계단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건물에다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옆에 건물 있죠. 이분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자기 아버님하고 이 아버님이 서로 내가 계단이 없으니까 여기에 이분 동의를 받고 이분 지붕 위에다가 뭘 설치했냐면 계단을 이렇게 설치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세를 놨어요. 여기요. 5층하고 여기 4층을 세를 놓은 거야. 그럼 세입자들이 어디로 출입을 한다는 거죠? 남의 지붕에 있는 뭐를 가지고? 계단으로 이렇게 출입을 하는 중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계단은 누구 거예요? 계단 누구 거예요? 네? 그게 이걸로 결정돼요. 뭐가 됐냐고요? 구성 부분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구성 부분이 되면 뭐가 일어난 거고? 부합.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오케이. 그럼 이 계단만으로요. 계단만으로 독립해서 쓸 수가 있어 없어? 계단만 떼가지고. 계단만으로 사용 가치가 없죠. 그럼 이 계단은 뭐의 일부가 된 거예요? 건물의 일부가 된 거지. 그죠? 예. 그럼 어디부터 공사를 시작한 거죠? 공사를? 남의 건물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오케이? 누구 허락을 받고? B의 허락을 받고 여기다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거지. 그럼 이건 누구 걸로 봐요? 계단은? B 거요. B 거. B 거. 그죠? A 거가 아니라고 B 거라고 B 거. 그럼 법적으로 B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요? 철거하라고 그러면 철거하고 끝내는 거지. 예, 이게 부합의 법률. 굉장히 중요한 것들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자, 그럼 이거는요. A가 건물 중 A가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우리 수험생 얘기예요.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공인중개사 이거 사무실을 냈어요. 근데 사무실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 업자가 여기 인테리어 해줬다. 그리고 고마우니까 여기 사장님이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여기 공간이 좀 남는데 여기 창고로 좀 쓰세요. 창고로. 그랬더니 인테리어 업자가 여기 창고를 자꾸 키워가지고 이만큼 키웠어. 창고 누구 거예요? 창고 A 거예요? 여기 상가 분양받으신 이분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 거예요? 예? 그게 뭘로 결정돼요? 구성 부분이냐 별개냐 이걸로 결정이 되어요. 창고만으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어 없어요 지금? 독립적으로 쓸 수 있으면 일부가 돼요? 별개가 돼요?
별개가 되는 거고, 창고만으로 독립적으로 쓸 수 없으면 그건 뭘로 봐요? 부합이야, 부합. 이해되세요? 그럼 창고만으로 여기 이 창고가 여기를 기존 건물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무슨 건물? 그럼 이 창고가 기존 건물의 일부인 거예요? 별개인 거예요? 일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성 부분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기존 건물의 무슨 부분? 구성 부분이 되면 이걸 뭐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부합되었다. 붙어가지고 하나가 됐다. 붙어서 하나가 된 거. 그럼 이건 누구 거가 돼요? A 거가 되는 거죠. A 거가. 근데 구성 부분이 아니라 뭐가 되면? 별개. 즉 독립성을 가지면,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 되어 별개 소유권이 돼요. 별개 소유권들이 별개다. 별개. 따로 되는 거 따로. 이해되세요? 그래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작은 일이 아니지. 창고가 따로 문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싱크대도 있고 이렇다면 이건 뭐가 되고요? 별개가 되는 거. 그런 거 없으면 그건 뭐야? 그냥 부합된 거지. 오케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부냐 별개냐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둘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작물을 심어 놓은 경우, 즉 남의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심어 놓게 되면 농작물은 정착물로 보지만 정착물 중에서 토지의 일부로 되는 거예요? 별개로 되는 거예요? 별개로 본다는 뜻. 그래서 이 사건과 달리 나무가 아닌 농작물의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즉 판례는요. 농작물은 파종에서부터 수확기까지 오래 걸려요? 몇 달 안 걸려요? 몇 달 안 걸려서 소유자의 피해가 적다는 이유로 농작물의 경우에는 경작한 사람의 소유로 인정을 합니다. 즉 경작자가 무단으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더라도 농작물은 누구 소유로 됩니다? 경작자 소유로 됩니다. 따라서 누가 내 땅에 나 몰래 상추나 고추, 배추 등을 심은 경우에는 함부로 파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경작자 거니까요. 누구 거니까요? 경작자 거.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에 심어놓은 뭐는 손대지 않는다? 농작물은 손대지 않는다 이거죠. 거기 하나 적고 갈게요. 남의 토지에 심은 농작물 써보실게요. 남의 토지에 심은 농작물은 성숙하면 경작자 소유다. 성숙하면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다. 성숙하면 즉 수확기가 되면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로 돼요. 농작물은. 가로하고 써보세요. 가로하고. 명인 방법이 필요 없다. 뭐가 필요 없다?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 없음. 수목은요. 수목은 뭐를 갖췄어야 돼요? 명인 방법. 편말 붙여야죠. 편말을 붙여야 내 거가 되거든요. 호동이 거 되는 거죠. 근데 농작물은 뭐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명인 방법. 편말을 붙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3번 보시고요. 그 다음 4번에 명인방법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명인방법. 거기 예를 볼게요. 예. 편말에 소유자 이름을 써놓고 논밭 둘레에 새끼줄을 치는 방법.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명인방법이라고 그래요. 명인방법. 이 명인방법은 편말을 붙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등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등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명인방법으로 이 나무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이 나무 내 거다라고 표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명인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는 소유권 하나만 표시할 수 있어요. 뭐 하나만 표시한다? 소유권 하나만. 옆에 적어 보실게요. 명인방법으로는 소유권만 공시할 수 있음. 명인방법으로는 뭐만 공시할 수 있음? 소유권 하나만 공시할 수 있음.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